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한 시골 어머니입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 서울로 장가까지 보낸 억척스럽지만 정 많은 분이죠. 이제는 편안히 노후를 즐겨야 할 나이인데 아들 내외와 합가한 후부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매일 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주 오랫동안 목욕을 한다는 겁니다.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길었죠. 처음에는 그저 일이 곧해서 피로를 푸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수상쩍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못해 몰래 욕실 안을 훔쳐보게 되었고 그 다음 순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맙니다. 욕실 문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신고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가정폭력일까요? 아니면 말 못할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요? 신고 후 사건은 명백하게 밝혀졌을까요? 아니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까요? 사소해 보였던 집안일이 피할 수 없는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된 오늘 이야기. 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옥자. 올해 63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전라남도 구례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논두렁이 끝없이 이어지고 옆집 닭이 누구네 벼를 쪼아 먹었는지, 누구네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는지 세 마디면 온 동네가 다 아는 그런 곳이죠. 저는 젊은 시절 이곳으로 시집왔습니다. 남편은 법 없이도 살짝한 사람이었지만 명이 짧았습니다. 아들 민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 제 나이 겨우 38이었습니다. 남들은 남편 잃은 여자 팔자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논밭은 갈아야 했고 자식은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 몇 년간 새벽에는 밭에 나가고 밤에는 읍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무장갑도 없이 비눗물에 손을 담그고 사니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지요. 그래도 우리 민호가 공부를 잘하니 그걸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몸은 고대도 자식이 잘 크는 걸 보면 속이 환해지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민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던 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뛰어오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옥자야, 민호가 네 자랑이다 라며 축하해 줬지만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가 언젠가 내 품을 떠나겠구나 싶어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민호는 서울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 취직했고 몇 년 뒤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지은이라고 같은 회사 동료라더군요. 인상이 참 맑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싹싹하게 차를 따라주며 저를 챙기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있구나 싶었죠. 그들이 결혼하던 해 제 나이가 60이었습니다. 바라는 건 딱 하나, 얼른 손주를 안아보는 거였죠. 우리 세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집안에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사람 사는 집 같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지은 이 배에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죠. 전화할 때마다 민호는 엄마, 우리 아직 젊어. 너무 재촉하지 마. 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밭에 심어둔 배추가 다 얼어버릴 정도였으니까요. 부엌에서 혼자 생강차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서울에서 맞벌이 하느라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는지 걱정이 됐죠. 마침 동네 형님이 서울 아들네 다녀오더니 요즘 젊은 부부들이 집 장만하고 애 낳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싸우기도 한다더라 하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차라리 내가 올라가서 집안일이라도 좀 거들어주면
며느리가 마음 편히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짐 가방에 옷까지 몇 벌 챙겨 넣고 문단속을 야무지게 한 뒤 다음 날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하늘은 잔뜩 흐리고 공기에서는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눈앞을 가로막는 빌딩 숲에 기가 질렸습니다. 구례에서는 2층 양옥집만 해도 높은데 여긴 고개를 젖혀야 겨우 꼭대기가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지하철역으로 마중 나온 민호는 셔츠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어 겉보기엔 번듯해 보였지만 눈가의 주름이 녀석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일 많이 바쁘냐 하고 물으니 괜찮아요, 엄마. 가끔 야근하는 것 빼곤 할만해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애미 눈을 속일 순 없었죠. 아들 내외가 새들어 사는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이 어찌나 좁은지 두 사람이 지나가려면 몸을 옆으로 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지은이가 깎아놓은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며 환하게 웃더군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선 과일 좀 드세요. 처음 며칠은 별일 없었습니다. 저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에는 아이들 입맛에 맞춰 고향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지은이는 깍듯했고 밥상에서도 제게 먼저 반찬을 올려주며 시골 겨울은 여기보다 춥죠. 하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욕실로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40분이고 1시간이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 힘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나 보다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욕실에서 나올 때마다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민호는 출장이 찾았습니다. 수원이니 평택이니 공장을 오가느라 2박 3일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아들이 없을 때면 지은이의 목욕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가끔 욕실 안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건지 뭔가를 정리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였죠.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차마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으며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가, 넌 목욕을 참 오래 하는구나. 우린 겨울에 추워서 후딱 씻고 나오는데 말이야. 지은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따뜻한 물에 오래 있으면 피로가 풀려서요. 말투는 밝았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리며 제 시선을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비는 칼날처럼 날카롭기보다는 끈적하고 습해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느껴지죠. 민호는 수원으로 출장을 갔고 집에는 저와 지은이 둘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는데 비에 쫄딱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더 신경 쓰이는 건 며느리가 품에 안고 있는 불룩한 가방이었습니다. 천 가방이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죠. 아이고, 이 밤에 우산도 없이 왜 이리 젖었어? 제가 놀라 물었지만 지은이는 괜찮아요, 어머니. 급해서 그냥 왔어요. 라며 황급히 가방을 끌어안고 욕실로 직행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빗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이죠.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저를 욕실 앞으로 이끌었죠.
오래된 욕실 문은 틈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며느리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어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보인 광경에 저는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이가 등을 보인 채 스웨터를 어깨까지 내리고 있었는데 그 등이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든 곳도 있고 채찍에 맞은 듯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피부 곳곳이 터져서 실핏줄이 터진 자리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뜨거운 물에 씻겨 내려가며 분홍색 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천천히 고통을 참는 듯 몸을 떨며 수건으로 상처를 닦아내더니 가방에서 연고를 꺼내 조심스럽게 바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으려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나? 아니면 퇴근길에 강도라도 만났나? 하지만 저렇게 규칙적이고 많은 상처는 한두 번의 사고로 생길 게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폭력의 흔적 같았죠. 순간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우리 민호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사람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만약 진짜라면 손발이 차갑게 식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분 뒤 지은이가 목까지 올라오는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나왔습니다. 목과 어깨를 완전히 가린 채였죠. 저를 보더니 당황한 듯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며느리의 등 뒤에 새겨진 그 끔찍한 상처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며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니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20분쯤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죠. 신고하신 김옥자 씨 맞습니까? 가정 내 폭력이 의심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예요. 누군가에게 맞는 것 같아요. 경찰은 지은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 씨, 경찰입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아까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로 놀란 눈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 경찰은 왜? 네가 걱정돼서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은 씨, 폭행 신고가 접수되어 안전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위협을 받고 계십니까? 지은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도와드리러 온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자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가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저와 경찰관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제가 투잡을 뛰고 있거든요. 지은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낮에는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 밤에 인천에 있는 식품공장 냉동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영하의 냉동실에서 포장 작업을 하다 보니 동상에 걸리고 피부 알레르기가 생겨서 밤에 자면서 저도 모르게 긁어서 생긴 상처예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해? 회사 월급으로 모자라니. 지은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되지만 집 살 돈은 안 모이잖아요. 서울 집값 아시잖아요, 어머니. 전세금도 감당하기 힘든데 민호 씨랑 저랑 빨리 우리 집 마련하고 싶어서. 회사도 요즘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불안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의심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누구에게 맞은 게 아니라 이 험한 서울살이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들도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며 몸부터 챙기셔야죠. 큰일 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가고 난 뒤 적막한 거실에서 저는 지은이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 초반, 한창 예쁠 나이에 삶에 찌들어 타쳐버린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기로. 더 이상 며느리가 저런 험한 일을 하며 자신을 갉아먹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곰곰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정말 억소리가 나더군요. 구례의 제 집은 커다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이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됩니다. 하지만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예금 1억 원과 구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한 1억 5천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합치면 2억 5천만 원. 이걸로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 전세나 매매 계약금 정도는 치를 수 있겠다 싶었죠. 며칠 뒤 저는 혼자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침 근처에 지은 지 20년 된 방 3개짜리 빌라가 급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볕이 잘 들고 가격도 제가 가진 돈과 대출을 합치면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은행으로 가서 구례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직원 말로는 감정가가 꽤 나와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제가 해결하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갚아나가게 할 요량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지은이가 시어머니 돈이라고 거절할까봐 우선 제 명의로 집을 사두고 나중에 명의를 넘겨줄 생각이었습니다.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죠. 하지만 이 비밀 작전은 곧 큰 오해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대출 승인 서류가 집으로 날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출근하면 뜯어보려 했는데 하필 그날이 쉬는 날이었던 걸 깜빡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니 식탁 위에 뜯겨진 은행 서류가 놓여 있고 지은이가 그 옆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 그거 은행 대출 서류다. 구례집 담보로 받은 거야. 대출은 구례집으로 받고 서울집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그게 엄마가 너희들 집 사는 거 도와주려고. 너희 소득으로는 대출이 다 안 나올까봐 일단 내 이름으로. 그래서요? 저희는 뼈 빠지게 일해서 이자 갚고 결국 집은 어머니 명의로 남겨두시겠다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민호 씨랑 잘못되면 제가 집 욕심낼까봐. 그래서 그러시는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가, 너 오해다. 난 그저 너 밤일 그만두게 하고 싶어서. 하지만 지은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꼬일 줄이야.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냉랭하게 지냈습니다. 결국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와서야 사태가 수습되었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중에 명의를 이전해 주려던 계획까지 다 털어놓자 지은이는 그제야 펑펑 울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꼬여서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영원히 이 집의 이방인 같아서. 아이고, 바보 같은 녀석. 네가 내 며느린데 왜 남이냐.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는데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 구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촌 동생 철수였습니다. 누님, 고향 집터 말인데 이제 정리 좀 합시다. 정리라니? 멀쩡한 집을 왜? 누님 서울 가 계시니 집도 비었고 나도 이제 내 몫을 챙겨야겠소. 그 집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니 나한테도 상속 지분이 있지 않소? 땅 나눠서 팔던지 합시다. 안 그러면 소송 걸겠소.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 집은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 서울집 계약금을 치른 상태였습니다. 만약 소송이 걸려서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고 할 테고 그러면 서울집은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민호와 지은이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등기 우편이 날아오자 더는 숨길 수가 없었죠. 철수가 정말로 소송을 건 겁니다. 저는 혼자 구례로 내려가 법정에 설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죠?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은이의 표정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안 된다. 너 지금 임신 초기잖아. 몸도 힘든데 장거리는 무리야. 얼마 전 기쁘게도 지은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아니요. 가야 해요. 그 집은 어머니의 피와 땀이 섞인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제가 가서 도울게요. 우리는 새벽 6시 반 KTX를 타고 구례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리가 이길 거예요. 법정에서 철수 측 변호사는 공동 상속 재산이니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는 제가 30년 넘게 홀로 그 집을 지키며 세금을 냈고 이미 수십 년 전 합의하에 제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제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어머니 집이에요. 그 글씨가 마치 제게 힘을 주는 부적 같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철수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고향 집은 온전히 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지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거봐요. 제가 이긴다고 했죠. 모든 게 해결되고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지은이를 위해 몇 끼 다른 반찬을 하고 청소에 빨래에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제 나이를 잊었나 봅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파른 빌라 계단을 오르다 그만 현기증이 나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과로의 영양실조,
폐렴 초기 증상입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덜컥 병원비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지은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해요. 입원해 있는 동안 배가 불러오는 지은이가 제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밤에 춥지 않냐며 이불을 덮어주고 밥을 떠먹여 주었죠. 너 힘들게 왜 이러냐? 가서 쉬어라. 제가 밀어내도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돌봐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누군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짐을 나눠지는 것이라는 걸요. 제가 며느리의 짐을 덜어주려 했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제 짐을 나눠 들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 날 새벽, 지은이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분만실 앞에서 민호와 저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죠. 긴 기다림 끝에 응애 하는 힘차고 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안고 나온 갓난아기를 받아든 순간 쭈글쭈글하고 붉은 그 작은 얼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지안지라고 지었어요. 평생 평안하라고요. 지은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참 좋은 이름이다. 우리 지안이. 할미가 많이 사랑해줄게. 태어난 지은이와 아기를 위해 우리는 집 구조를 바꿨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엔 매트를 깔고 욕실엔 손잡이를 달았죠. 저녁 밥상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좁은 빌라지만 그 안에는 전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아닐까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저 김옥자에게도 드디어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키우고 시골 땅 지키려고 법정까지 가고 자식들 집 마련해 주려다 병까지 났지만 지금 내 품에서 새근거리는 손녀 지안이를 보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짐을 나누세요.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아픕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자식 문제로 혹은 고부 갈등으로 소갈이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그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저는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